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기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이틀 동안 쌓여있는 뉴스가 많고요. 최신 뉴스부터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죠. 푸틴 얘기부터 해볼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데 지금부터 한 1시간 조금 전에 그 베이징에 도착한 걸로 그게 발표가 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푸틴이 어제 그 중국 관영통신하고 신화통신하고 보도한 게 그 서면 회견한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뭐 글로벌 환경이 어려운데도 계속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면역력을 갖추고 매우 빠르게 발전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을 아주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지만 작년 3월에 시진핑이 3기 집권하고 첫 외유로 그때 러시아를 방문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방 성격도 강합니다. 지금 푸틴이 5기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첫 외유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벌써 한 40차례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그 브로맨스를 아주 거듭 과시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강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푸틴 그 신화하고 회견에서요. 두 나라 교역이 20조 루블 그리고 이제 위안화로는 1조 6천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에 달한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작년에 중국의 4위 무역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신중국 건국 75주년이고 또 양국 수교 75주년이다. 모두에게 특별한 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하고 브릭스는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죠. 이게 이제 떠오르는 다국화 질서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다. 그러면서 그 서방이 그런 뭐 위선 조작에 기초해서 그 현재 그 국제 질서를 강요하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얘기도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요.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협상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 이해가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불행히도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서방이 이런 전혀 열린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게 좀 멀다는 식의 그걸 거듭 지적을 했고요.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그 중국의 접근법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방이 러시아 해외 자산을 불법적으로 도용하려고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계속해서 뭐 4대 경제국으로 만들려는 의지 이런 거는 강조를 좀 하나 봅니다. 예, 러시아가 구매력 지수에서 이제 전 세계 상위 5개 경제국인데 이걸 이제 4대 경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 크렘린궁 얘기는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공동성명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크렘린궁 외교보좌관 얘기는 이제 오늘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또 회의도 계속 늦게 하는 모양입니다. 네. 비공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로 다룰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시간쯤 전에 푸틴이 국빈 방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속보가 전해졌는데 이제 시작이 되고 얘기를 하겠죠. 이 얘기 또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예상대로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볼까요? 발표했습니다. 네. 그 전기차는 기존은 25%인데 관세를 100%로 4배 올렸고요. 그다음에 네. 뭐 철강, 알루미늄, 리튬 같은 그쪽도 25%, 그다음 반도체하고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네. 대충 전략산업 관련 제품에 대한 그 대중 관세가 지금보다 그동안에보다 2배에서 높게는 4배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세 인상 대상되는 그 중국산 수입품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조 한 6,500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때 그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이제 관세 부과했고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제 301조에 따라서 이제 고일 관세 부과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트럼프가 301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바이든이 이거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런 그 301조에 따른 대중 압박이 영구적인 정책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그러니까 4배, 반도체는 2배로 네. 높여서 거의 뭐 2배에서 4배로 분야에서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중국 반응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뭐 상당히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에서 이제 중국 파키스탄 전략대회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성을 잃었다. 미친 듯이 중국을 탄압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일방적 괴롭힘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를 출범시킨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신감을 다 상실했다. 그렇게 출범시켜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번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국제산업 공급망의 정상적 운영을 더 힘들게 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국제법을 이건 위반한 거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뭐 중국 외교부도 그렇고 그 상무부도 그렇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뭐 예상됐던 발언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외신 분석을 보면요. 사실 지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전기차는 뭐 거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미국이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치는 역시 대선입니다. 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의식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징적 조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각국의 영향들 뭔가 악화되는 측면은 뭐가 있고 유리하게 또 반사이익을 받는 나라들은 누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타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나 봐요. 그런 게 많습니다. 네. 로이터도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국이 빠져나갈 구멍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특히 멕시코하고 베트남 같은 데로 네. 우회해서 이런 이번에 관세 폭탄을 피하는 그런데 더 박차를 가할 것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코넬대 무역학 교수 에스와르 프라사드 이 사람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중국 책임자를 이제 지냈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루트를 우회하는데 더 박차를 가할 걸로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을 제치고 미국 최대 상품 수입국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 내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아직 뭐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네. 백악관에서 그 관세 폭탄 발표됐던 당일에도 네. 그 뉴욕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전기차 주식이 오히려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상징적인 조치로 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보니까 그 스텔란티스 이게 또 중국 전기차하고 합작사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네. 9월부터 유럽 9개국에서 전기차를 판다고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 백악관 발표하고 같은 시점에 이걸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4분기부터는 그 유럽 내 9개국 외에 아시아 태평양, 인도, 남미, 중동, 아프리카까지도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제 포인트는 그러면 이 합작사 전기차를 어디서 생산할지 이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부 사항이 또 공개되면 시장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얘기는 그래서 이 조치가 후속 조치로 또 네. 뭔가가 남아 있나 봅니다.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미국 상무장관이 네. 그 미국 상원 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요. 그 중국산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죠. 이거에 대해서 올가을에 그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수익 금지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하고 또 완화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네. 이게 되면은 우리 업계에도 물론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또 무역 대표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베트남하고 멕시코 같은 데 우회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걸 의식을 한 건지 그저께 백악관 브리핑하면서요.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그 새 관세를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이제 겨냥한 거다. 그러면서 하지만 멕시코 생산분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 두고 봐라. 모든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구멍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시 좀 넘은 시각에 전해진 속보인데 이제 올 가을에 중국 커넥티드카 관련 규정을 발표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또 우리 업계 영향이 어떨까? 그렇죠. 이게 이 강도에 부분인데. 따라서는 우리도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네.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일에 우리 업계는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네.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도 해달라. 주고 확실한 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네. 의견서를 전달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추후에 어떻게 정해질지 우리 업계도 관심을 좀 기울일 만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바이든이 발표한 그 관세 폭탄 관련해서 트럼프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저께 지금 뉴욕에서 재판받느라고 정신없죠. 기자들 앞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품목으로 확대해라.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재집권하면은 모든 수입품의 10% 보편 관세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네. 그래가지고 아예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인데, 자기는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뭐 중국 때리기에는 뭐 한 목소리인데 그 배경에는 역시 선거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기승전 선거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전날 이 중국인들이 소유한 미국 투자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미국 내 전략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관세 폭탄 발표 때문에 조금 묻혔는데요. 네. 이걸 또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이 스푸트니크 갖다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제 관세 폭탄 발표하기 전날 네. 중국 사람들이 미국 본토에 소유한 그런 전략 부동산 강제 매각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소유한 걸로 보이는 미국 내 IT 전문 투자사 마인원 파트너스 같은 4개 기업이 이제 미국 와이오밍주 워런 공군기지 근처에 땅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거를 팔아라. 120일 안에. 이 공군기지는 지금 행정명령을 보면요. 전략미사일 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핵전력 핵심 설비가 있는 곳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외국 사람들이 감시 첩보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안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역시 여러 가지 이유의 근본에는 좀 국가안보 얘기가. 중국은 이제 이거를 툭하면 국가안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죠. 그럼 넉 달 안에 120일 안에 되팔도록 의무화했다는 건 넉 달 안에 이제 네. 팔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러시아산 우라늄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요. 그동안에 미국이 그렇게 카드를 쥐고 있다가 결국은 이거를 이제 발효를 시켰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러시아나 러시아 기업이 생산하는 방사능 처리가 안 된 저농축 우라늄 이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서명을 했고 그저께 서명했으니까 90일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민간 원전들이요 러시아 우라늄에 엄청나게 의존을 합니다. 한 25%가량을 의존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이 발효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승인을 할 경우에는 2028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선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8년까지 유예 적용이니까 어떻게 지금 보면 푸틴 전쟁 자금 말리겠다는 건데 사실 돈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네. 러시아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오면서 주는 돈이 한 연간 한 10억 달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백악관이 이런 조치를 내놨지만 참 어려운 사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라늄이 워낙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 관련 업계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작년 12월에 42억 달러를 미국하고 영국 이렇게 같이 투자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선 뒷받침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좌우지간 선거를 의식해서 러시아를 또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뭐라고 합니까? 러시아는 그냥 코웃음 칩니다. 자승자박이다. 주미 러시아 대사 얘기가 우리보다는 당신들이 더 타격이 클 거다. 결코 원하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코웃음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니켈 채굴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중을 필리핀이 경쟁을 붙이고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참 필리핀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네. 묘하게 지금 줄타기하는 모습입니다. 필리핀 광물장관이 지난주에 기자들한테
미국하고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필리핀은 니켈 생산이 많습니다. 네. 이거 개발하는데 큰 관심을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슬그머니 좀 경쟁을 붙이는 모습을 그 제스처를 취했다고 로이터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는 니켈 원광은 많이 수출을 하는데 가공설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뭔가 좀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니까 투자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를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20년에 이제 니켈 원광 수출 금지하고 전기차 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도 인도네시아를 벤치마킹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원료만 뭐 원광만 사가려고 그러지 말고 투자해라 이겁니다. 필리핀의 니켈 생산이 좀 늘었나 봐요. 많습니다. 많이 늘었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해가 한 20% 늘어나서 3,500만 톤이 넘습니다. 네. 니켈로.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 광물 중에 하나죠. 근데 필리핀 내 가공 시설은 또 두 곳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하는데 투자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의 경제학계, 경기 침체, 미국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런 분석이 또 나오나. 근데 최근에 와서 월가도 그렇고 미국 실물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그 월가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하고 JP 모건 수석 있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공동 진단을 한 게 이제 마켓워치가 전했는데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의회가 지금 트럼프 감세가 2017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연장할지를 지금 이제 의회가 검토를 하는 상황인데 네. 재정 지속 그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특히 10년물 국채 발행해서 이제 이걸 소화를 했는데 과연 계속 더 이런 식의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조금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다른 충격파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부채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등 외국 뭐 국채 구매, 미국 국채 구매를 뭐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거고요.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금융위기 위에 이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이 미국 정부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좀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오히려 더 담고 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네. 어떤 부채 발행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흔들릴 수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그 공공기관들, 뭐 정부라든가 중국도 지금 그 보유를 좀 줄이고 이러는 상황에서 연기금하고 보험사들이 이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규 발행을 늘리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많이 사는데 그 대신 이 연기금하고 이 그런 그 보험사들은 채권 수익률에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취약성이 그래서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고요. 이런 것이 이제 잠재적 우려 요인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죠. 미국 재정 적자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영국 스카이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그리고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미국에서 풀렸는데 지금 이제 이 재정 적자가 GDP의 6% 상황인데 이거 큰일이다. 물론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뭐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마냥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더 기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진작에 했었으면은 훨씬 좀 덜 불편한 방식으로 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심각하다.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와중에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늑대와 양치기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은행 총재가 미국의 과단 공공부채, 방만한 재정 운용을 또 비판했다고요. 데이비드 말페스 네. 이 사람이 그 재무차관을 지냈거든요. 미국 재무차관. 근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또 스푸트니크가 또 싹 뽑아서 썼습니다. 그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면은 이르면은 2025년 내년에 미국 재정 열차가 탈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글로벌 자원 공급망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신규 투자는 부족한 것도 이거하고 연계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GDP 대비 공공부채율이 전혀 없이 높아지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단기 차입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 상태면 안 된다. 이 사람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학계에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어조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연달아서 전해주셨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